안녕하세요. 설 연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기초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주식이 어렵다라 생각하는데 솔직히 용어가 어려운 거지 주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깊이 알면은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 투자에 필요한 만큼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 우리 주식 투자하잖아요. 주식은요,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다. 이게 회사의 주인이라는 증서라는 건데, 우린 주식 투자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은 뭐냐면 우리 피자 조각입니다. 피자 조각.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는데 피자 우리 한 주 샀어, 두 주 샀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 한 조각 샀어, 두 조각 샀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회사는 무엇이냐? 주식 회사는 피자 한 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자가 8조각 정도로 나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피자 한 판을 주식회사라고 하고 피자 한 조각을 우리가 주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주식을 한 주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자 조각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갈 권리가 있고 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피자 한 조각인 사람이 회사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의결권이라고 하죠.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 이런 데 갔을 때 그 숫자만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의결권이 많을까요? 네, 피자를 최소한 절반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이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장이라던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가급적 이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많이 들고 있어야 경영권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피자 한 2조각만 들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피자 한 2조각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난 피자 2조각 있고 경영권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슈퍼개미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피자 3조각을 차지해요. 그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지분이 더 많으니까 우리 의결권 투표를 한번 해봅시다 해서 슈퍼개미가 회사를 경영권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피자 2조각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지분을 50% 이상 가져가야지만 회사의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가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새로운 투자를 받으면서 본인의 지분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다.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증서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에게는 배당을 주지만 직원들에게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회사가 수익이 아주 크게 났어요.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라던가 월급을 줄 수 있지만 배당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이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것. 국가가 하면 국채, 회사가 하면 회사채가 됩니다. 국채, 회사채. 그리고 채권의 구성 원리는 원금이 있고요. 원금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자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을 빌렸으니까 나중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이자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자 입장으로서는 사업을 할 때 당연히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원금을 빌리고 이자를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은 빚을 떠안게 되는 거고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이익이 떨어뜨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빌리지 말고 차라리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피자 수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회사에 주식을 줄 테니까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점점 지분을 늘려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회사의 지분은 점점 비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나중에 경영권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는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고, 아니면 내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기업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펀드의 장점을 알아보자면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주식이 200만 원이 넘는데 나는 펀드를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겠다 하더라도 이 펀드 안에 구글 주식이든 뭐 애플 주식이든 다양한 주식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펀드라는 개념은 하나만 갖고 있지 않죠. 펀드의 가장 큰 특징, 여러 종목을 바구니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구니에 어떤 주식을 담을까를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을 펀드 매니저라고 부르죠. 펀드 매니저가 이 주식들을 담게 되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잘 담아서 수익률이 높게 되면은 좋은 펀드, 수익률이 높은 펀드가 되는 것이고, 수익률이 나쁘게 되면 펀드 매니저는 보통 교체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죠. 어떻게 하면은 더 수익률을 높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펀드의 가장 큰 장점,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 주식은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보다 적은 수수료가 나와요. 펀드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운용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에서는 운용 수수료라는 수수료를 떼가요. 예를 들어서 1%씩 뗀다라고 칩시다. 1년에. 그러면 나는 이 펀드를 가입해서 1년만 지나면 매년 내 원금의 1%씩 사라지는 거예요. 수익이 나든 수익이 나지 않든 내가 투자한 돈의 1%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식을 사게 되면요, 내가 사서 보유하게 되면은 수수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한 거잖아요. 그냥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수수료를 냅니까? 사고 팔 때만 나가는 것이죠.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 세금이 전혀 나가지 않는다. 근데 펀드로 하게 되면 운용 수수료가 1%씩 나간다. 그럼 우리가 펀드를 샀을 때 기대하는 건 무엇이다? 최소한 내가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운용 수수료만큼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고, 우리가 실망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주식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는 이 기업에만 투자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난 테슬라만 사겠다. 근데 테슬라만 담고 있는 펀드는 없잖아요. 나는 애플만 사겠다. 애플만 들고 있는 펀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집중 투자로 인해서 극단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 주식이 크게 하락했을 때 나는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반면 펀드는 골고루 가지고 있으니까 큰 하락이 있을 때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나는 아직 주식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다, 그리고 바빠서 주식 공부할 시간도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펀드를 많이 가입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식 시장이 인기가 있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2007년 장에서도 그렇고 2000년도 장에서도 그랬었는데, 보통 장이 좋을 때는 직접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대부분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자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ETF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가 무엇이냐?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거죠. 상장 지수 펀드. 지수를 가진 것을 기반으로 펀드로 만들어서 사고 판다라는 겁니다.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합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켰다.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수가 필요합니다. 특정 지수.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지수라던가 S&P 5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이런 식으로 지수화할 수 있는 상품에 가지고 ETF를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수를 만들게 되면요. 이 지수는 실시간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큼 ETF 가격이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르고 내리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지수만 보고도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할까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니까 사야겠다, 팔아야겠다, 사야겠다, 팔아야겠다. 그리고 실시간 거래를 단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수를 단기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ETF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덱스 펀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인덱스 펀드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배당주 ETF도 있을 거고요. 고배당주 ETF, 성장형 배당주 ETF 이런 형식으로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지수화해서 다시 이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K 뉴딜 펀드가 있어요. K 뉴딜 펀드라고 해서 뭐 여기서 뭐 바이오도 있고 게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들의 주식들을 합쳐서 주가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K 뉴딜 지수를 만들었죠. 그럼 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ETF를 가지고 뉴딜 지수에 맞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손실도 잃을 수도 잃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ETF라는 것은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펀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ETF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펀드의 단점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ETF도 수수료가 나가요. ETF도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정말 순수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낮아요. 그런데 뭐 레버리지라던가 파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주식을 따로 모아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수수료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ETF라고 해서 뭐 저렴하고 싸고 좋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용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ETF는 정말 안전한 상품이고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ETF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ETF에 투자를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결국은 이 바스켓이라는 것이 문제죠. 저는 이 바스켓을 어떻게 보냐면요. 아이고 조금 잘못 그렸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기억나세요? 과자 선물 세트. 네. 이 과자 선물 세트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있고 잘 안 팔리는 과자도 있고 유통기한이 이제 임박한 뭐 사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게 과자 종합 선물 세트다. 이거와 ETF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ETF 안에도 주식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배당 ETF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가끔씩 안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ETF란 무엇이냐면 배당은 좋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자, 주가는 떨어지면서 배당만 잘 주는 ETF를 과연 우리는 돈을 주고 가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도 잘 보셔야 돼요. ETF 안에 구성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는 네이버 금융에서 쳐서 검색한 다음에 구성 종목 상위 랭크를 볼 수가 있고요. 외국에 있는 ETF를 투자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etf.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ETF를 볼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구성 자산 내역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기업을 위주로 포함하고 있구나. 그러면 투자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펀드를 좀 더 알아볼 건데요. 공모 펀드가 있고 사모 펀드가 있어요. 공모, 사모. 공모 펀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가입하세요라고 이제 모집하는 게 있어요. 50인 이상.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고 운영하는 펀드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모펀드는 무엇이냐? 49인 이하입니다. 49인 이하가 가입하게 되면은 사모라고 불리겠죠. 조금 더 이제 규제에서 자유롭고요.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투자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모펀드들은 보통 비공개로 모집을 하고 49인 이하로 모집한다는 건데 자금의 규모가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일명 누구로 채워져 있느냐? 큰 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 큰 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얼굴 일면식도 없는 펀드 매니저가 와서 20억만 투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투자해 줄까요? 부자들은 그러면 아우 제발 내 돈 20억 좀 해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일명 VIP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펀드에 투자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방식의 투자 방법을 제안하겠죠. 손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제안해야 2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VIP의 돈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뭐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니까 예시로만 들어볼게요.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인수하는 돈은 VIP 돈 조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말하는 대출이라는 걸로 채우게 됩니다. 어쨌든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럼 이제 이 기업을 인수했는데 대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자를 무엇으로 갚을 것이냐? 기업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배당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을 가지고 이자를 빼니까 이게 다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럼 대출이 남았습니다. 이 대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들고 갑니다. 자, 배당을 많이 주니까 기업의 가치가 점점 커져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 더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엔 대출을 더 늘렸어요. 더 받았습니다. 그럼 이 돈이 누구한테 갑니까? 다시 VIP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VIP는 어떻게 된 건가요? 투자한 돈을 잠시 넣어주고 바로 원금을 뺐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대출이 더 커졌으니까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배당을 더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럼 기업이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더 주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배당 더 주면 됩니다. 예, 그 방식이에요. 그럼 배당을 더 주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올라갑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배당을 훨씬 더 많이 줘도 주가는 그냥 올라가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요. 물론 이 외에도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작업, ROE를 올리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이렇게 한 다음에 주가를 계속 띄웁니다. 주가가 띄워지면은 대출이 더 많이 나오죠. 더 잘 나오고 더 잘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대출을 회수해서 다시 이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대출을 늘리는 작업을 뭐라 부르느냐? 리캡이라고 합니다. 리캡. 그러면 이미 투자금은 회수했고 그 이상으로 회수했고 배당이 벌써 이자를 넘어가게 되면서 배당 수익도 굉장히 챙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적절한 시점에 이 기업을 사고 싶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언제 팔면 되느냐? 이 기업을 팔기 제일 좋은 시기.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업종이 떠오르게 하는 시기. 이럴 때 가장 예쁘게 포장을 해놓고 비싸게 팔겠죠. 그러면 마저 판 돈을 가지고 챙겨서 VIP들과 나누게 되는 게 사모펀드 방식이라는 거죠. 공모펀드와 완전히 투자 방식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사모펀드를 가지고 정말 뭐 다양한 투자를 골고루 할 수도 있어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룰이 좀 강해요.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거에서 자유롭고 투자자를 비공개로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어떤 나의 신분 노출 없이 편하게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펀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되게 다양한 세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펀드들과 지금 싸워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외국인들도 결국은 펀드입니다. 결국은 펀드와 개인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내가 정말 투자를 잘할 자신이 없다, 공부할 자신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근데 이 펀드를 사고 팔고 뭐 원금 90일 룰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투자했을 때 환매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ETF로 투자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ETF는 지수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신납니다. 그러면 주식 계좌로 돈을 뿅 하고 집어넣으면 돈이 어디로 가느냐? 계좌에서 예수금으로 갑니다. 예수금은 무엇이냐? 거래 관련해서 잠시 돈을 보관하는 임시 보관소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CMA 계좌까지 같이 만들려고도 할 거예요. 이 CMA 계좌를 하면은 이게 RP금리라 해서 RP 투자해서 수익을 주는데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계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 계좌를 만들 때 CMA를 같이 만들어서 돈을 CMA에 넣어놨다가 주식을 살 때만 예수금으로 넣어서 사는 게 좋겠죠. 보통 요새는 이거를 혼용해서 나오는 형태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면은 돈이 언제 나가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주식을 샀는데 왜 돈이 안 빠져나가냐? 그러면 내 계좌는 무제한 계좌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요, D 플러스 2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오고 나가는데 이 거래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거래일. 월요일 날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돈은요, 수요일 날 빠져나가고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주식을 금요일 날 샀으면은 일요일 날 빠져나가겠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일은 뭐냐면 증권사가 문을 여는 날, 이거를 거래일이라고 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주식을 샀다라 그러면 토일은 인식하지 않는 날인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 돈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월요일날 주식을 팔았다? 월요일날 돈 안 들어와요. 수요일날 옵니다. 금요일날 팔았다? 돈 안 들어와요. 화요일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급한 돈을 가지고 주식한다. 그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행여라도 돈이 필요하다라 그러면은 미리 팔아서 현금을 해놔야 됩니다. 최근에 설날 전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최근에 좀 애들 용돈을 좀 주거나 세뱃돈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주식 계좌를 딱 매도해서 돈을 하려 했는데 지금 수요일날 팔았는데 수요일날 돈이 안 들어와서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거래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주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주라는 게 있고 우선주라는 게 있고 거기에 또 신형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자, 보통주는 뭐냐?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의결권. 그리고 우선주는 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주식을 내가 왜 갖고 있어야 됩니까? 주식이라는 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증서인데 그럼 주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의결권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체 이 주식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경영자가 만들어냈기 때문인 거죠. 경영자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투자를 받고 싶어요. 투자를 받고 싶은데 주식을 만들어서 또 내면은 내 지분이 계속 줄어들고 언젠가 경영권을 뺏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의결권이 없는데 이건 주식이다. 자, 이걸 사라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주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나누는데 그럼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채권 투자자입니다. 채권 투자자가 먼저 싹 가져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데 우선주를 가진 사람이 먼저 재산을 청산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가지고 보통주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는 뭐다? 회사가 망했을 때 보통주보다는 약간 더 유리한 우선의 성격을 지닌다 라고 가질 수 있고요.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 우선주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들이 있어요. 보통 뭐 이제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들은 보통 액면가가 5,000원인 경우가 많고 뭐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500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액면가에서 뭐 플러스 1%를 더 알파로 주겠다 배당해서 그럼 5,000원에 플러스 1%는 뭡니까? 알파니까 50원을 배당을 더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배당이 한 1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100원 더하기 50원이니까 150원이니까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겠네 라고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배당을 10,000원 주는 회사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50원 더 주면 뭐합니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배당의 플러스 알파라고 해봤자 그다지 매력이 없어요. 그럼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냐?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배당을 진짜 많이 줍니다. 그러면 주가도 저렴해요. 그러면 우리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보통주는 주가를 우리가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선주는 주가를 8,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주는 걸 봤더니 배당을 800원을 준다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800원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통주는 배당 수익률이 8%가 되는 거고요.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10%가 되는 겁니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주가가 보통 저렴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액면가를 좀 더 준다라고 해서 뭐 850원을 준다 이러면은 한 10.6%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주는 배당에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신형 우선주는 무엇이냐? 나중에 뭐 2우비, 4우비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신형 우선주라 부릅니다. 96년 이후에 나온 우선주들을 보통 신형 우선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딱히 뭐 기능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름만 구분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환 우선주가 있어요. 전환 우선주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선주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주로 바꿔주는 우선주입니다. 굉장한 매력이 있겠죠. 지금은 우선인데 좀 있으면 보통주로 바꿔준대. 근데 우선주인데 주가 당연히 저렴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죠. 와, 이거 들고 있다가 8,000원에 들고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10,000원이 된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매력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 10,000원이라는 주가가 10년 뒤에도 10,000원이 될까요? 이게 5,000원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8,000원에 샀다 한들 5,000원이 되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전환형 우선주라 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은 별로 매력이 없다. 뭐 CJ 같은 경우에 4우비 전환인가요? 이런 형태로 전환형 우선주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잔여 기간이 이제 한 8년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8년의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아직은
가격에 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주, 우선주, 신형주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활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시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아예 차트를 그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꼬리까지 그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 뚱뚱한 거를 몸통이라 부르고요. 이런 거를 꼬리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으니까 윗꼬리, 아래에 있으니까 아랫꼬리, 여기는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캔들이라 부르죠. 양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보통 시가는 우리가 말하는 시작 가격이에요. 대한민국 증시는 9시에 시작하죠. 9시에 시작한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종가는 마감한 가격입니다. 마감한 가격, 종가가 나오는 거죠. 오후 3시 반에 끝난 가격 이거였고요. 자, 그러면 시가가 해서 위로 끝났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오늘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표시하느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시작한 가격이 여기였는데 오늘 끝이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락한 거죠? 이 경우는 우리가 보통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꼬리까지 달아야 되겠죠. 그럼 이 꼬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면은 우리가 저가, 오늘 중에서 최저가를 말하는 거고 오늘 중에서 최고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가격, 최저가, 최고가, 종가까지 이 캔들 하나로 딱 표시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상한가와 하한가도 있는데 상한가로 가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장이 이렇게 돼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시가에서 종가로 막 올라가면서 끝난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한가에 차트가 나오기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이런 형태로 상한가가 나오게 됩니다. 상한가라는 건 뭐냐면 오늘 가격이 최고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한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증시에서는 주식이 과열될까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우려해서 상한가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상한가는 플러스 3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하한가, 주식에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최저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도 리미트를 걸어 놓은 거죠. 하한가,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30%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30%까지 오르고 내릴 수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중국 주식 같은 경우, 상하이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10%, 하한가 10%입니다. 베트남 주식에다가 그럴 경우에는 상한가 7%, 하한가 7%. 나라마다 상한가, 하한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15%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30% 마이너스 30%까지 되게 됐죠. 투자자들은 이걸 더 좋아합니다. 왜? 내가 오늘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상한가, 하한가에 제한이 없는 장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미국 장 같은 경우 보면은 하루 만에 뭐 900%가 오를 때도 있고 하루 만에 뭐 몇백 %가 오르는 경우도 가끔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긴 한데 이 주식시장에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라는 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알아볼 거는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가총액, 시가총액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데 대체 이 시가총액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기업의 시세입니다. 기업의 시세고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합니다. 주가의 주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피자예요. 피자 한 판의 가격입니다. 자, 그럼 피자를 8조각으로 잘랐으니까 이건 뭡니까? 피자 한 조각을 곱하기 8개다. 피자 한 조각의 가격이 주가가 되는 거고요. 한 개의 가격이니까요. 그리고 주식수 8조각. 이게 주식수가 되는 거겠죠. 피자 한 판의 가격이 시가총액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자를 잘게 쪼개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기아차 주식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1위 기업의 주가가 기아차보다 저렴한 겁니까? 뭐 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만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상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거죠. 왜? 시가총액이라는 단어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로지 피자의 크기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가지고 자꾸 기업을 외우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시가총액 위주로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하이닉스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LG전자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이거를 외우는 연습을 하는 게 차라리 기업의 어떤 시세나 규모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5년 뒤나 뭐 10년 뒤에 투자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다. 그때 LG전자 시가총액이 한 15조 됐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그때 한 505조까지 갔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서로 시세를 이야기하고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벌써 시가총액이 800조가 됐어? 700조가 됐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주가로 하면 소용이 없는 게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 주가는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40만 원 이하로 내려왔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원이 되어 있죠. 그럼 삼성전자가 몰락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주식을 더 잘게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피자 한 판 크기가 너무 피자 한 조각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안 팔리니까 우리 피자를 16조각으로 쪼개봅시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피자 한 판의 가격, 주가는 더 낮아졌지만 실제로 시가총액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주가 위주로 보는데 나중에 뭐 유상증자, 뭐 합병, 뭐 주식 분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위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또 많은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금이라는 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본금은 대체 무엇입니까?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감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감자를 해서 자본잉여금을 늘려놨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데 자본금 사업의 미천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 제공하는 금액, 그래서 이건 미천이다. 미천이기 때문에 이 돈을 기업은 건들면 원래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본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 액면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을 보면은 최초에 발행한 가격이 되는데 액면가가 5,000원이다, 500원이다, 100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곱하기 주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과 자본금의 차이는 주가를 기준으로 삼느냐, 액면가를 기준으로 삼느냐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은 자본금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죠. 왜? 사업을 일궈서 키웠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가격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배당금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배당금은요, 사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보통 한 주당 나눠주는 경우를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익이 나갔으니까 회사의 주인들, 우리 주주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배당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배당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예금 금리가 예금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라는 건 똑같습니다. 배당금에요. 배당금을 주가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이 나오겠죠. 보통 근데 배당 수익률을 현재 주가로 많이 고려하죠. 왜?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샀을 때 배당금이 얼마라서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 주가입니다. 내가 산 주가. 지금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에 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에 산 사람이
배당금 1,000원을 받으면 이 사람은 10%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식을 좀 싸게 샀습니다. 5,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저는 배당 수익률이 20%예요. 누군가한테는 배당 수익률이 10%지만 누군가한테는 배당 수익률이 20%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투자자 종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있고요.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주식시장에서 싸웁니다. 왜? 누군가가 팔아야 누군가가 사겠죠. 뭐 물론 기관끼리 사고 팔 수도 있고 개인끼리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개인이냐 외국인이냐, 개인이냐 기관이냐 이렇게 많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누구냐? 개인의 자격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제 개인이라 부르죠. 보통 우리들이 투자하면은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사장님이 회사 법인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관이 되는 거예요. 보통 기관은 법인 형태의 투자자라고 하는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뭐 투자신탁사, 기금운용법인, 뭐 공제사업법인, 연기금 이런 것들이 여기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은 누구냐? 그냥 외국인 투자자예요.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 외국 국적의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단어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뭐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이 단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가 여러 종목을 묶어서 그냥 한 번에 거래해버리는 거예요. 바스켓 매매라고 하죠. 사람은요. 사, 팔아 이것만 결정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알아서 자기가 다 계산해서 옛날에 입력해놓은 값으로 싹 다 정리해서 사고 팔고를 합니다. 무엇을 살지, 얼마에 살지, 어떻게 살지를 컴퓨터가 결정을 한다. 알고리즘으로 입력해놓은 값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거는 개인들이 안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 이 수급별 주체 비중을 보고 싶은데요. 외국인 투자자가요. 보통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서요. 기관 투자자가 보통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그럼 몇입니까?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개인의 힘이 생각보다 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보유 비중이고요. 이거 거래 비중인데요. 거래 비중 개인이 65.8%예요. 여기에 기관이 16.9%예요. 외국인이 16.3%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인은 가진 것도 제일 적은데 오히려 거래는 절반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개인 투자자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개인들은 보통 단타를 많이 친다는 겁니다. 그럼 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유 비중 대비 거래 비중이 외국인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단타 비중이 기관이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단타를 좋아한다. 단기 투자를 좋아한다. 빠르게 사고 파는 걸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 거래 수수료로 우리 기관들, 증권사에 많은 월급을 다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건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주식이 이제 오르면은 막 더 사들이려고 하고요. 주식이 조금만 떨어지면 막 팔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수료는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벌면 그 정도는 벌 수 있다라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보다 나중에 뭐 1년 단위, 뭐 몇 개월 단위를 보고 나시면 생각보다 수수료가 정말 많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익은 벌었다, 잃었다를 합치다 보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순수익에서 수수료 비중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요. 예수금에다가 돈을 조금 크게 넣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왜 예수금에 돈만 넣어놓고 투자를 안 합니까?
제가 좋은 주식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사면 어떨까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게 해요. 자, 뭐 수익이 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러면 얘기겠죠. 고객님, 그럼 이번에 팔고요. 제가 추천해 준 거 또 사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를 시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업계 말로 뭐를 하냐? 녹인다라고 그러죠. 녹인다. 뭐로 녹이냐? 수수료로 녹인다. 고객이 돈을 당연히 잘 벌면 더 좋은 거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권사는 수수료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근데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니까 당연히 단타 위주로 사람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흐름에 따라서 빠르게 팔게, 하루에도 한 3번씩 팔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주식 뭐 실전 투자 대회 같은 거 뽑잖아요. 그래서 실전 투자 대회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1등을 하게 만들게 해야 되는데, 실전 투자 대회에서 이기려면요 단타를 쳐야 돼요. 왜? 극단적인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신용 쓰고 막 다 해서 해야지만 단타에서 1등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참가하다 보면은 점점 나의 기법이 단타에 가까운 기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는 약간의 상금만 걸고도 많은 투자자를 단타 투자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단타 투자를 안 하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증권사가 돈을 못 벌어요. 왜? 수수료가 없잖아요. 주식을 보유한다고 수수료 내세요. 뭐 주식 맡아줬으니까 수수료 내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국인 보유 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LG화학의 시가총액이 한 70조 되죠. LG화학 70조 정도 됩니다. 70조. 코스피 3위죠. 상장 주식수는 7천 몇만이죠. 7천 592 243인가요? 예. 이 정도 주수가 됩니다. 343이죠. 예. 그러면 이 주식을 외국인은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LG화학 주식은 외국인이 전액 다 투자해도 규제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하느냐? 외국인 한도 주식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외국인 한도 주식수에서 외국인이 그럼 보유한 주식수는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지금 외국인은 31,000, 079, 자, 보면서 쓰고 있습니다. 942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반에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LG화학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은 44.03%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LG화학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의 44%는 외국인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이 훌륭한 기업이 이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 들일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익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상승하고 올라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배당이라던가 매각 차익들을 외국인들이 다시 가져가면서 그 수익을 누려간다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봐도 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게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될 때가 많아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달러를 들고 옵니다. 아, 대한민국 주식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제발 좀 한국에 투자할게요 라면서 달러를 들고 막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막 사요.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든든해지고 아무래도 이제 외화가 안정화가 되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서 다시 또 달러를 들고 나가요. 이 과정에서 들어온 달러는 하나인데 가지고 나가는 달러는 뭐 2개, 3개가 됩니다. 아우, 돈 잘 벌었습니다. 라고서 아유,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돈 잘 벌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는 더 많이 벌었어요. 우리 10배 벌고 나가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땡큐예요. 이래 버린다는 거죠.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렇게 주는 게 과연 이제 맞는 거냐,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보유 한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의 주식수는 조금 많습니다. 641, 964077, 964077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자, 2, 5, 6, 그리고 7, 8, 5, 6, 3, 4. 7, 8, 5, 6, 3, 4주. 이런 겁니다. 한도. 자, 외국인은요, 2억 5,600만, 2억 5,678만 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딱 보다시피 절반이 되지 않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한국전력 주식을 과반수 이상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외국인이 한국전력의 경영권을 차지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런 주식들이 종종 있어요. 뭐 통신회사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전력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한 것들은 이런 형태로 기업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국전력이 외국의 어떤 한 투자자한테 넘어갔어요. 한 투자자가 한국전력 너무 싼데 15조밖에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한 10조 동원해가지고 지분을 뭐 절반 이상을 사가게 됩니다. 단 외국인에 의해서 한국전력이 넘어갔다. 그럼 이제 전기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의 발전 시스템과 전기를 팔 수 있는 독점 판매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국가 안보에도 위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거, 실제로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은행은 정말 국가 안보에서도 난 중요하다 생각해요. 금융에서는 절대적인 거고요. 은행은 솔직히 뺏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의 외국인 한도 주식수는 제한이 없고요. 실제로도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나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우리나라 은행은요, 우리은행 하나 있어요. 우리은행 하나. 실제로 하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이 67%나 되죠. 외국인 지분이고요. 뭐 이제 KB라던가, 그리고 이것도 외국 거죠. 신한이요. 이것도 외국 거죠. 여기에 또 뭐 나머지 또 있나요? 다른 은행들? 신한, 하나, KB.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은행들은 다 외국계가 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만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농협이라든가 상장을 하지 않았죠. 농협도 이제 우리나라 거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한도를 보다 보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좀 부자라면, 아니면 내가 정말 뭐 연기금이 있다던가, 아니 뭐 뭔가를 좀 크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시기에 주식들을 사와서 외국인 소진율에서 우리나라 지분으로 좀 많이 뺏어오고 싶다라는 생각 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주식을 막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저렴하게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들이 잘 무럭무럭 성장해서 이 달러들을 해외로 유출하는 게 아니라 이 달러가 우리나라 안에서 돌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설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향에 못 갔더라고요. 저도 지금 서울에서 일을 보고 지금 명절 하루 전에 내려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명절 전에 차 안 막히는 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설날에 이동을 자발적으로 안 하고 자택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오면서 솔직히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아, 이제 귀성길을 이번에 안 가고, 고향에 안 가고 다들 집안에 남아있는구나. 그럼 이 집안에 남아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놀면 뭐합니까? 우리 같이 이제 일해야죠. 공부하고, 예, 열심히 자기의 실력을 키워서 돈도 벌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 돈 잃는 게 제일 싫어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는 당연히 기쁜 일인데, 그거보다 돈을 안 잃었다라는 소식이 저는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따 점심에 또 하는, 오후에 하는 강의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하는 강의, 라이브로 할 강의들, 그리고 이후 이틀 동안 더 할 강의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초보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고, 초보자가 아닌 중수라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날에 한번 같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했죠. 예, 긴 시간 동안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따가 오후 강의도 제가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